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 송충이를 쓰신 작가 이기웅 집사님, 원주 염광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기웅 집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소설 송충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 책이 지난번 4천여 편의 응모작 중에 이제 최종 선정된 글이었다고요. 우연히 어디 소설 공모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번 응모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 소설의 지금 이제 이 소설의 일부분을 써서 냈는데 4천여 개의 작품들 중에서 제가 쓴 작품이 파이널 10위에 들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기서 원했던 거는 이제 완성본이 있어야 됐는데 장편 소설이 필요했는데 제가 쓴 거는 그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완성된 소설을 제출하지는 못해서 네. 중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 소설을 그러면 좀 더 장편으로 완성시켜 보자 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완성시킨 것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출간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사님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송충이 그러면 이게 기독교적인 소설인가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마 집사님의 자전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소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작품 소개를. 네, 주인공 이름은 이제 한상우라는 이름이고요. 네. 한상우가 소설 속에서는 11살 때부터 네. 시작이 되는데요. 11살 때 그 상우의 아버지가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네. 강원도 화천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전을 일구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 화전밭에서 이제 그 상우의 식구들은 콩을 심어서 네. 이제 그 모든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런 과정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럼 그 네. 시대 배경이 몇 년 전인 거예요? 71년. 그렇군요. 네. 화전을 하는 70년대 초반. 네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종 그 상우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이제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연히 삼촌이란 사람이 이제 집에 방문을 해서 농사일을 도우면은 이제 품삯을 달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이웃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다시 나타나서 그 형님을 고쳐줄 수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이라는 곳이 사실 옛날에는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상우의 집에서 농사지었던 그 콩을 아이고야. 모두 다 무슨 이제 쎄하네요. 갖다가 팔고 이제 삼촌이 이제 도망가고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는 과정을 이제 그 책 초기에 표현을 했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가 상우는 또 기차 여행을 하다가 네.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이제 같이 살림을 꾸려서 사는데 뭐 또 이렇게 특별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뭐 싸움도 잦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헤어지게 되면서 상우는 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불행한 그런 서사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상우는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중년의 나이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는 그 이제 연도를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중년에 실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상우는 시각장애인 훈련 기관에 입소를 해서 전혀 다른 이제 어떤 챕터로 넘어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기관에서 점자도 배우고 또 이제 그 보행 훈련도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훈련생들끼리 뭐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요리 경연대회를 그래? 예, 하자. 요리 경연대회요? 예. 시각장애인들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요리를 좋아해서 제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훈련 받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 요리사, 그 한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 돼서 같이 훈련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칼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그렇지. 고민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이 칼 이렇게 음식 써는 속도가 이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시력을 잃었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와 무슨 뭐 드럼 치는 속도로 그런 거를 보면서 시각장애인들도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 보면은 또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메추리알을 메추리알 있죠. 그 쇠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나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걸 안 보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심판은 누가 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 보행교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소설 안에 이제 그렇게 경쟁하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 경연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점자를 배우고 보행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맹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 맹학교라든가 한빛 맹학교, 그다음엔 또 안마 수련원 같은 곳에서 안마를 배우는 게 이제 순서인데 일반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같이 서울 맹학교로 가자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따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 발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마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장해준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배워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송충이는 어차피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그 송충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송충이도
다른 걸 먹는다는 걸 좀 보여줄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송충이가 되는 걸 거부하고 송충이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상징이고 희망이고 송충이도 다른 걸 먹고 사는 송충이도 있다는 걸 이제 가지고 저는 정말 소설 속에서처럼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해서 이제 발명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명가의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좀 근데 그러면 그 상우도 그런 길을 갔나요? 그렇습니다. 소설에서? 네네네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집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소설을 쓰고 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소설 또는 문학 뭐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네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펄벅의 대지를 처음 읽고 왕농 나오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렇죠.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에 그친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네. 겨울 방학 때는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가거든요. 네. 그 나무를 하는 내내 낫지를 하면서 또는 이 나무를 묶으면서 뭐 지게를 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집사님 고향이 어디셨는데 나무를 하셨어요 어릴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은 아니었지만 네네. 제가 그 8살 때 정착했던 곳이 강원도 화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상우가 화천에 살았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래서 그 상상했던 것을 이제 집에 오면 네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호롱불을 켜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호롱불. 뭐 석유를 이렇게 또 이 기름으로 사용하니까 그것도 좀 오래 쓰면 또 혼나고 돈 나간다고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불 켜놓은 동안에만 저녁 먹고 나서 불 켜놓은 동안에만 막 부지런히 쓰다 보니까 노트 한 권에다가 그때는 그 소설을 제 나름대로는 한 편을 썼다고 한 그 노트 한 권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한 중학생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소설은 제가 시력을 잃고 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쓰던 것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결론이 다 내려진 건데 결국은 제가 따지고 보니까 딱 50년 만에 그렇군요. 제가 꿈을 가졌을 때부터 50년 만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우하고 좀 비슷한 인생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집사님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어쨌든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시력을 잃은. 네네.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네. 우리 이기용 집사님은 시각장애인이신데 현재. 네네. 그러면 이 시각을 잃기 전까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첫 직장은 네네. 서울 지하철공사에 공채로 그러시군요. 들어갔었는데 네네. 그 직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제가 좀 잘 어울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만두고 나서는 계속 이제 뭐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다른 곳에 취직 시험도 여러 번 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그 직장이 저하고는 좀 많이 적응이 안 돼서 확실히 예술가셨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뭘 만들어서 뭘 개발해 보고 싶다. 돈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뭐
창작 어떤 창의성이 있으시고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셨네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경제 활동하고 연결들은 잘 안 되셨던 모양이네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어렵죠. 꿈과 현실은 아, 맞아요. 접목시키기가 참 어려운.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도 결혼을 하시고 아직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하시고 네네네. 그건 상우랑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이제 이건 소설 속에서가 네네. 아니라 현실인데 네네. 이제 IMF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전히 똑같이 어려움을 겪다가 1999년도에 제천으로 내려왔어요. 충북 제천이요? 네네. 네. 거기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 그 친구들이 마련해준 이제 그런 거처로 네. 가서 지내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 젊은 나이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당뇨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30대였고 그렇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제천에 가 있을 때는 급성 폐결핵 또 그거 거의 뭐 치료가 끝나가는데 네. 급성 식도 협착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뇌종양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2000년도에 전부 이제 저한테 다가온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식도 협착이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식도 협착 수술이 가장 이제 시급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의약 분업을 시도하겠다는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의사들이 그 의약 분업 반대 파업하고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점 더 눈이 악화도 이제 있겠네요.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이 그래도 식도 협착 수술 마치고 나면 잘 먹으면 시력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제 2001년도에 사람들은 이제 막 꿈에 부풀어서 있었던 2001년을 꿈꿀 때 저는 이제 1월달에 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봤었는데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되시는 그 그렇죠. 정도로요? 예, 지금 상태가 그때 상태인 거예요. 그래요? 너무 좀 막막하고. 와, 그럴 수가 있군요. 이렇게 다양한 질병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시신경에 무슨 손상을 입은 게 아닌데도 다른 신체의 영향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셨다. 하루아침에 잃게 되신 건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절망감이 있으셨겠네요. 지금도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뭐 먹먹하죠 뭐.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말 쓰는 것처럼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또 형제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로 인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뭐 힘들고 좌절감 빠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같이 참 많이 울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면 가족은 누가 계셨어요? 형님하고 누님 두 분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이때 벌써 이제 거의 40살 이렇게 되셨을 때였을 텐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돌봄받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퇴원해서 음. 형님 댁으로 갔는데 네. 형님이나 형님 가족들은 뭐 정말 그렇지. 열심히 어. 또 하신다고 하시지만 음. 또 그러면서도 또 많이 힘드셨을 당연하죠. 거고. 그럼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처음 경험하는 그렇지.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유, 저 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겪지 않은 것을 지금 처음 겪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를 내는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연쇄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의 눈치를 보고 저는 또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 댁에 있다가 또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옆에 큰누님 댁으로 갔다가 거기서 받는 또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렇겠죠. 그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기 뭐 이런 게 생겨서 내가 정말 죽어도 독립을 해서 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제천에 있었던 그 친구가 있는 그 근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관 오래된 그 이제 허름한 이제 값이 싸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살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개인의 어떤 좀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송충이의 그런 어떤 변화하는 과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소설 송충이의 작가 우리 이기웅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님이 40살 되던 해에 이제 시각을 잃고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그런 어떤 절망감, 어려움 이런 게 정말 뭐 어떤 상상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여관에서 혼자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뭐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라디오 네. 듣는 것이 뭐 유일하지만 전부였고.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라디오에서 네. 제가 이제 매 끼니마다 식당에서 밥을 이제 그 배달을 시켜서 먹다 보니까 뭐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서 사랑의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제천의 그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총무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인근 그 사랑의 도시락 인근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안하기를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랑의 도시락에 나와서 우리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게 이제 세상 제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럼 이게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그 여관 생활 하신지에서 1년 반 정도. 1년 반 그냥 그 좁은 방에서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네.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나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전도사님 역할이 컸네요. 네. 저는 뭐 네. 너무 음, 그 이후에도 네. 제가 그 봉사활동 하면서도 음, 그냥 단순 작업으로 뭐 이렇게 도시락 뚜껑 닫고 뭐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고 하는 그거 말고도 네네. 그 전도사님은 저한테 참 귀한 분이라는 게 음,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저한테 도시락 안에다가 음, 도시락을 받아서 드시는 분을 위해서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길고 좁게 된 그런 종이를 여러 장을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도시락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그 하나씩을 다 넣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글씨가 될까? 그렇죠. 예, 글씨. 종이 사이즈도 잘 모르고 글씨를 쓰면 이게 제대로 쓰여진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도 며칠 하다 보니까 네네. 제법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좀 짧게 네네. 뭐 어떤 원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 생각나는 대로 다 150개의 편지를 이제 써서 내용을 다 다르게 쓰셨단 말이에요? 거의 대단하시네. 뭐 내용이 짧겠지만, 네. 짧지만 하여간 가급적이면 똑같은 내용은 안 쓰려고. 진짜 작가주의가 있으시네요. 그렇군요. 그럼 뭘 써야 되나? 뭐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분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짧게 전부 짧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어제는 도시락이 어땠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오늘은 도시락 드시고 이곳에 놀러 오세요. 어제는 햇살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거만 쓴 것도 있고요. 그러네. 네. 좋았다고 하는데요가 좀 네. 네. 그렇네요.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누구야? 그런데 편지 쓰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못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짧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썼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와서 또 뭐 저 많이 또 떠들고 웃고 떠들고 얘기도 나누고. 네, 제천 분들 착하시죠. 네. 원주 분도 많이 네, 착합니다. 원주 분들 좋은데.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여관에서 나와서 네네.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우연히 제가 옛날에 그 전에부터 알고 있던 어떤 분한테 우연히 이제 전화를 한번 했는데 네네. 그분이 그때는 휴게소 음식점을 하셨던 분인데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도 아셨던 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한번 다녀가라고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제천에서 말 타는 그런 어떤 곳이 있었거든요. 경마장. 그 말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곳이 승마랜드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식당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식당을 안 하고 교회를 승마 체험장 있던 데서 교회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산속을 이제 찾아갔더니 뭐 교인이 아무도 없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자녀
분 두 분하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네네. 네 분이 거기서 사시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저를 안내해 주는 그분하고 둘이서 네. 제천에서 거기까지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머네요. 네. 이제 계속 거기 교회를 가셨어요. 갔죠. 그 일종의 그 개척 멤버시네요. 그 교회. 뭐 개천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저는 거기 가서 그 전에도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건성이었고 네네. 네, 이 교회에 가서는 정말 치열하게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이제 그 궁금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네. 주로 많이 그 휴양 겸해서 다녀가시는 그런 산속에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인 것 같은데. 상당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는 종교에 더 이제 그 빠지게 됐고 아주 심취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싶은 하나님, 궁금한 하나님, 네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모르면서 일단 뭐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많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원주로 오게 됐는데 네. 원주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도 2006년도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2008년도에 원주 여기 연세대 캠퍼스에 장애인 창업 보육센터라는 게 생겼다고 이쪽으로 장애인 사업자들은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됐네요, 원주로 아예 거처를 옮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도 시작을 하다가 2011년도에 부터 이제 저희 직원으로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으로 채용한 그분이 그 신학을 하시고 그 전도사님 신분이었어요. 좀 다른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지금의 염광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분 덕분으로 영광교회에 인연이 되어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천을 거쳐서 이제 원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소설 송충이의 작가 우리 이기웅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화천에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나서 나이 40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시력을 잃으시고 근데 그 시력을 잃고 낙심해 있던 가운데에 이제 도시락 자원봉사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데까지 일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사님. 그런데 지사님이 이제 나중에 뭐 50년의 꿈을 이루는 이런 소설도 쓰셨지만 지사님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40대 한 중반쯤이신 것 같은데 원주로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그것도 시각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 저도 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된 다음에 큰 재능이 생겼는데요. 그 재능이 뭐냐면 제가 어떤 무엇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네. 이미 그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아, 동작되고 동작이 돼요? 네. 어. 동작도 되고 있고 음. 그런 완성된 모습이 머릿속에 그냥 훅 떠올라요. 그래서 네.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발명품이라고 네. 해서 특허를 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특허를 먼저 내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는데 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네. 전동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뽑으려면 이걸 만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묻을 수도 있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그게 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동으로 누르면 이게 빠져나가고 또 그래요. 자동으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시각장애인 그 맹학교에 안 가고 내가 이 전동식 지팡이를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 많이 겪으면서 네. 정말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고 네. 이제 시운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시제품이 나왔어요. 예, 시제품이 네. 나와서 네.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양산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그렇죠. 한계가 온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기에는 회사가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시장의 원리 같은 거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장애인 용품이 어떤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수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아이템을 그동안 개발했던 이 아이템을 포기하고 돈이 좀 적게 들면서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또 이제 개발한 게 네. 빗물 집수 물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창원보육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계신 그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물 부족으로 네. 많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좀 우리가 물 탱크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물탱크 하나 보내는 비용이 물탱크 값보다 더 든다는 거죠. 많이 비싸겠죠. 네. 운임비가.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러면 물 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물 주머니는 접어서 배에다 실으면 굉장히 저렴한 운임비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네. 물 주머니에다 물을 담으면 쉽게 뭐 서 있을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물주머니. 그런 물주머니 뭐 그런 걸 이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희가 만든 물주머니는 네.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쭉 솟아올라요 자기가. 그래서 옆에 뭐 이렇게 끈으로 물주머니를 지탱하는 그런 끈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 없이도 물주머니 혼자서 이렇게 올라섰다가 물을 쓰면 또 이제 이렇게 가라앉고 막상 개발을 했지만 우리가 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도면을 또 그려서 그렇겠죠. 재단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다 수치를 계산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뭐 설명만 들어도 지금 잘 그려지지도 않는데 이게 좀 대단하시네요. 수치가 나온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는 원뿔 구하는 공식이 뭔지 잘 몰랐어요. 네, 그 수학인데. 네. 근데 원뿔 구하는 공식은 물어보니까 이제 네네. 저도 알게 됐죠. 네. 근데 그걸 4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아이고야. 그거를 이 수치를
이제 그 도출해내는 그게 만만치 않았는데 네네. 그런 게 놀라운 저의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과정은 알겠지만 그걸 머릿속으로 다 계산한다는 거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집사님 그걸 해내셨네. 참 저도 그래서 네. 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이로움 네. 이런 거가 제가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걸 제가 몰랐던 거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저한테 그런 능력도 원래 주셨고 근데 그걸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고 그걸 지금 찾았던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제 결정적으로 사업을 접게 된 게 네. 그 코로나 때에 마스크 사업을 하다가 제가 망했거든요. 야, 또 뭐 사업은 또 망하시는 것들도 뭐 많더라고요. 네네. 아이러니한 게 네.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팔던 때가 사실 그럼요. 그때거든요. 그렇죠. 저는 마스크를 만들고 망했거든요. 그게 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그 오래 전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개발하면 이게 참 그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그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저는 경찰하고 군인으로 생각했어요. 군인용 그다음에 경찰용 마스크를 개발하면 그들은 일반 마스크를 뭐 이렇게 쓰면은 뭐 지금은 어떤 그런 뭐 남들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통 경찰들도 마스크 없이 그렇게 거리에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한번 마스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게 선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그 마스크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사출해서 쓰는 마스크고 필터를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래도 환경 또 일회용 마스크를 쓰면 환경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필터를 교체해서 쓰게 되면은 환경도 환경 파괴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 만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완성을 해서 네.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 그때는 저희들도 만들어놨던 마스크가 전량 동인하고 뭐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겠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정말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게 이제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그 동안의 매출이며 뭐 전부 돈을 이제 뭐 좀 그 빌리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규모를 좀 키우려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 설비를 갖춘 거예요. 네네네. 자동 포장 기계도 들여놓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했는데 4월 달부터인가 일회용 마스크 아니면 판매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는 바람에 그동안 만들어놨던 것도 몇억 원어치를 그냥 폐기물 업체에다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투입된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이제 노동부의 고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네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그 희망을 잃고 야, 그래서 이 회사도 만드시고 발명도 하시고 창업을 하셨어요. 네.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등록된 특허가 많으시다고요? 네, 등록된 걸로 보면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3, 40개 정도 되는 걸로 이구야.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특허라는 게 네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매년 관람료라는 거를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 관람료가 뭐 몇만 원 하는 거지만 그게 몇십 개 되면은 다음에 그게- 큰 돈 되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 없이 제가 개발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특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 특허만 등록까지만 했고 유지는 안 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도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네. 또 그것도 더더욱이나 또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로 살아있는 특허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소설 송충이가 이렇게 또 출간되기까지 했네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 봉사자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소설가까지 지금 계속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집사님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야 이렇게 나이가 젊지도 않으신데 그런데도 하시는 생활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참 인상적인 게 시각장애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다양하고 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이다 하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집사님. 네.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 계획은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소설을 또 쓰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이제 소설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소설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제가 마스크 이후로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꿈꿔보고 싶었던 게 공기정화기였는데 그건 이제 소설 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기정화기지만 동물의 털이나 팔이나 모기 뭐 이런 날벌레까지도 잡아내는 그러면서도 미세먼지나 뭐 세균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는 그런 어떤 기능성 공기정화기를 개발하다가 제가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번 소설을 통해서 제가 좀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네. 그 이후에는 그런 또 이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기정화기를 꼭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집사님 이 꿈과 비전 또 계획에 대해서 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밝아 보이세요. 그리고 시력만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앞으로 더 많은 열매로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는 모습은 뭐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집사님 이야기가 좀 강연처럼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한테 되게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영 집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